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과 하태무에서 읽어주는 여자 그 100회차가 되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결국 1에서부터 100까지 와서 계속되는 숫자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나열된 숫자 중의 한 100이지만 그동안 저 나름으로 이 100까지 오는데 제법 수고했다고 저 자신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쓴 진주사람 정행길 제 153페이지부터 읽습니다. 방광암을 앓으면서도 작품 기증식을 한 이성자 화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천전 전시작품은 306점 6월 동방호텔에서 기증선언을 할 때 주기로 한 작품이었는데 이성자 화백이 챙긴다고 철저하게 챙겼지만 주고 싶은 작품이 빠져 있었다. 그것은 진주라는 작품이었다. 진주에 미술관이 지어진 다음에 오면 성사가 될 수도 있고 수송하기 이중으로 들어 도림미술관에 올 때 다 가져온다는 계산을 했는데 하필 진주가 빠진 것이다. 진주가 빠졌고 작품 14점을 더 줄 테니 공무원들을 파리로 보내세요. 그렇게 말했고 시에서도 그럼 출장을 보낼 테니 화백님 그렇게 하십시오 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화백은 정행길에게 공무원들 머스마들 오라고 했는데 귀찮다. 고만 네가 내 따라가자. 제가 가는 게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백님이 보실 때는 제가 가는 게 더 좋겠습니까? 네가 가는 게 더 좋지. 그럼 가겠습니다. 기증식을 하고 파리로 가기 전 동창회관에서 이화백이 화장실을 다녀온 뒤 우연히 정행길이 뒤따라 화장실로 갔는데 변기에 물이 빨갛게 고여 있었다. 화백님, 화장실에 피가. 괜찮아. 이화백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장 경상대 병원으로 가자고 하는데 괜찮다고만 말했다. 이번에 주치가 한국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억지로 왔어. 이제 기증식을 했으니까 내일 죽어도 괜찮아. 일단 가는 길로 주치 찾아갈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파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병원에 갔다. 정행길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고 나오는 이화백에게 무슨 대화를 그렇게 오래 했어요? 하고 물었다. 막 나를 나무라는 거야.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냐고. 그만큼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생명이 단축되는데 왜 갔냐고 야단치잖아. 그럼 왜 오셨어요? 기증식을 뒤로 미루면 되는데. 뒤로 미루면 내가 죽고 나서 누가 할 끼고 내 말고 누가 할 낀데. 내 알고 갔어. 각오했었어. 이성자 화백은 방광암을 앓고 있었다. 암이라는 게 젊을 때는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나이가 들면 똥무처럼 천천히 전이되면서
데리고 살게 된다는 것이다. 병원을 나오면서 정행길은 가슴이 참으로 많이 아팠다. 생명을 재촉할 만큼 작품 기증에 자신을 다 바치는 것일까? 진짜 미술관을 잘 지어야겠다. 정행길은 비로소 이성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작품 진주를 가지러 간 두 번째 두루드행. 진주시의 작품을 가져오겠다고 화백님을 따라 떠난 2008년 3월 26일이었다. 프랑스에는 10평 내지 20평 남짓 아파트를 정부에서 예술자들에게 분양해 준다. 파리의 예술가촌. 이화백은 이곳에도 기거하면서 작품을 소장해 두고 있었는데 진주가 거기에 있었다. 캠퍼스에 유화로 그린 1960년 작품인데 크기는 어마어마했다. 80호 크기의 이 그림은 145.5, 112.5 그물망처럼 촘촘한 잔상이 보이는 추상화였다. 진주를 챙기고 나머지 작품을 챙기러 뚜르드에 가기로 했다. 이유하백이 파리 예술촌에서 정행길에게 묻는다. 네 옛날 진주지도 아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옛날 진주 지도와 이성자 하백의 유화 진주가 비슷하다 한다. 그물망처럼 촘촘한 잔상이 보인다. 이성자 하백의 추상은 도형에 관한 관심뿐만 아니라 시적인 제목을 통해 서정성을 보이며 작품을 통한 관련 형상을 찾아내게 하는 상상력과 참여를 유도한다. 뜨개질 혹은 바느질을 한 듯한 이 그림 방식은 고국의 자녀와 자신의 마음을 다듬는 치유의 과정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 프랑스에서 고향인 진주를 그리워하며 마음을 담은 것과 동시에 고향의 땅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매력적인 것은 색채이다. 하얀색과 푸른색 계통의 물감들을 사용하여 짧고 수많은 붓질을 하였는데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이 한국의 진주와 비슷하다. 평화롭고 부드러운 프랑스의 하늘과 바다가 겹쳐 보이면서 자세히 봐라. 이게 균열이 많이 가 있어. 옛날 유화라서 세월이 가면 건조되면서 균열이 가거든. 그냥 봐서는 몰라. 자세히 보니 화백님의 말대로 균열이 가 있었다. 이거는 가져가면 서울에 있는 전문가 불러서 꼭 고쳐라. 니 보고 따라와서 이걸 가져가라고 한 건 이 진주 때문에 그런 거다. 공무원들이 오면 대충 챙겨 보내면 되는데 네가 와야 내가 자세히 설명할 것 같아서 가지고 가자고 했다. 힘들제? 고생스럽제? 정행길은 포장한 경험도 없고 작품이 80호짜리 캠퍼스에 유화로 그린 그림이라 혼자서는 작품을 포장할 수가 없었다. 네가 지금 속이 타제? 빨리 그림 챙겨서 한국에 가야 하는데 내가 그림을 안 줘서 속이 탈기다. 네 혼자서는 못해. 조카가 잘 아니까 오면 같이 해야 해. 조카 상미씨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다. 상미씨를 기다리는 동안 주방이 없는 파리 예술촌에서 식사는 근처의 작은 식당이나 카페로 걸어가서 했다. 이성자 화백의 근검절약은 첫 번째 방문 시에 이미 느낀 일이었지만 정말 대단한 수준이었다. 커피를 주문하여 마시는데 설탕이 나오면 정행길에게 너 설탕 안 할기가? 라고 묻는다. 네, 안 하려고요. 그래, 호주머니에 넣어라.
그렇게 가져와 사용하면 설탕은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세계에서 이름난 유명한 화가인데도 반듯한 화장품 하나가 없었다. 화장품이 없어요? 뭘로 바르세요? 라고 물으면 샘플 여기 있잖아. 조그만 병에 담긴 샘플병을 탁탁탁 두드려가며 사용했고 스킨이나 로션 정도만 바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도 잘 하지 않았다. 그런 이성자 화백이 내일을 여는 집에 후원금 50만 원씩 2번을 주셨다. 아이들에게도 학용품을 사주고 잘 키우라고 주신 후원금. 이성자 화백의 후원금 100만 원은 보통 사람 1000만 원만큼 가치가 있는 돈이었고 이성자 화백이 내일을 여는 집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파리에 간 지 3일째 되는 날부터 상미 씨랑 함께 진주에 가져갈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챙기기 시작했다.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림이 상처가 나면 절대로 안 되었다. 민홍지 같은 걸 작품 앞에 놓고 그 위에 두꺼운 종이를 끼우고 가운데는 비닐 같은 걸 넣어 돌돌 말아 화물로 던져도 괜찮도록 겹겹이 싸고 양 끝을 보드지로 대고 테이프를 붙였다. 모든 작품의 규격이 다르니 작품 끄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말아가는 기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라. 가운데서 이성자 화백이 지휘하면 저쪽은 상미 씨가 잡고 반대편은 정행길이 잡아 작품을 말았다. 파리에 있는 작품들을 그렇게 한 통 만들었다. 이제 두레드에 가서 또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작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보내는 건 보험에 들어야 하고 운송비도 따로 있어 너무 비쌌다. 화백님은 그동안 어떻게 들고 다니셨는데요? 나는 이렇게 말아서 들고 다녔다. 그럼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파리에서 투레드로 비행기를 타고 가져갔다. 그때까지는 이성자 화백과 함께 가니 신경이 안 쓰였다. 파리에서 작품을 워낙 자주 들고 다니다 보니 공항에서 눈인사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레드에서는 옆집 친구를 불러서 그림을 포장했다. 원래 양복 일을 했다는 자크는 정행길보다 더 힘이 없었다. 그래도 누군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림이 사선으로 말아지고 포장이 어려우니 함께해야 했다. 정행길이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 이성자 화백은 놀라서 까무라치는 소리를 질렀다. 그야말로 진주 사투리로 회장작을 패는 신용을 했다. 조금 건드린다고 해서 작품에 상처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작품에 대해서는 철저했다. 약간의 땀을 흘리는 것도 용납이 안 되었다. 그 땀도 작품에 묻으면 작품 색깔에 영향을 미치니까 조심조심 무의식 중에 내가들은 작품을 저렇게 다루어야 하나 보다라고 의식화되어 갔다. 가지고 갈 그림을 다 준비하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다. 트럭이라도 불러야 하나 했는데 이성자 화백은 제일 큰 택시를 부르면 될 거라고 했다. 뒷좌석에 작품을 눕혀 사선으로 놓으니 다행히 실린다. 많이 싣고 다녀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모양이었다. 안 걸리고 잘 갈 수 있을 거다. 진주가 복이 많아서 내 작품이 거기 가는 거니까 잘 갈 거다. 정행길은 그림을 가지고 출발할 때 생각했다. 이성자 화백으로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겠구나. 돈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한 분이어서 정행길이 가도 차비 한 번을 주지 않았는데 그날은 택시비를 주었다. 공항에 도착해서 카트에 가방과 작품을 실었다. 가방을 밑에 놓고 그림을 세워서
밀고 가는데 얼마 안 가서 탁 하고 떨어진다. 큰일 났다. 남자 같으면 혁대라도 풀어서 고정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다. 매점이라도 있으면 끈을 사면 되는데 그것도 없다. 옆으로 눕혀 가자니 사람들을 칠 것 같아 조심스럽고 몇 번을 떨어뜨리면서 카운터까지 갔다. 그림을 접수하는데 다행히 이게 뭔지 묻지 않고 무사히 통과했다. 일찍 비행기에 타서 수화물이 실리는 것을 보는데 정행길은 눈물이 나려고 했다. 다행히 들어왔구나. 비행기에서 갑자기 아차 큰일 났다. 낭패한 느낌이 들었다. 그림을 포장하고 잘 통과해서 비행기에 싣는 것만 신경이 쓰여 생각했기 때문에 인천에서 진주까지 가는 걸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진주까지 어떻게 가지? 일단 인천에 와서 시청에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아니나 다를까 인천공항에서 딱 걸렸다. 상황을 설명해도 통관이 안 된다고 했다. 미술작품이고 본인이 아니니 신고를 미리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고하려면 보험에 들어야 한다고 복잡한 절차를 이야기했다. 정행길은 사정이 급하여 공항 직원에게 허리를 굽히며 사정을 했다. 제가 법정 대리인이고 진주시에 기증하기로 한 작품이라 가져가는 겁니다. 협약서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림을 내어주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은 속으로 오히려 잘됐다 하며 쾌재를 불렀다. 너무 기뻤다. 아마도 세관에 걸려서 물건을 찾지 못하고 가면서 기뻐서 춤이라도 출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 진주에 가져갈 방법이 없었는데 여기는 그림이 어디 도망갈 일도 아니니까 그리고 124점이나 되는 금액으로 따진다면 얼마가 될지도 모를 소중한 많은 그림을 낑낑대면서 가져가지 않아도 하니까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닌가. 보관증을 요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끄트머리마다 자신의 사인을 했다. 작품을 훼손하지 마세요. 특별한 물건이고 진주시 행정에서 찾으러 올 겁니다. 인수자는 진주시입니다.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다.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꼼꼼하게 사진을 찍었을 텐데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사인만 하고 한 번 더 부탁하고 나왔다. 그리고 정행길은 진주시 문화관광과에 전화해서 저 인천에서 걸렸습니다. 물품 보관증 드릴 테니 찾아가세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정행길이 가져온 그림이 124점, 300점을 채운다는 게 총 376점이 되었다. 가져온 그림은 진주라는 작품이 80%로 제일 컸고 나머지는 판화가 대부분이었다. 정행길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진주시로서는 행운이라 생각하며 뿌듯했다. 정행길의 세 번째 뚜루드행 작품 정리. 2008년 7월 정행길이 다시 이성자 화백에 있는 프랑스 뚜레드로 가게 된다. 이성자 화백의 작품 정리 때문이었다. 이제 정행길을 빼고는 이성자의 생애를 이야기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만큼 이성자 화백은 정행길을 믿었다. 이성자 화백은 고령의 방광암이라는 지병까지 있으니 마음이 급했는지 작품을 정리해야겠다고 굳이 정행길을 다시 뚜레드로 부른 것이다. 작품의 정리란 쉬워 보였지만 참으로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이화백은 작품을 포장해서 착착 세워두었었는데 풀어보기 전에는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었다. 물론 본인이 기억하긴 했지만 전체를 다 알긴 어려웠다. 그 많은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작품 겉표지에
그림 한 점 한 점마다 사진으로 찍어서 붙여달라고 부탁했다. 제작 연도, 작품 크기, 작품명을 쓰고 촬영한 사진을 붙이는 것까지 이번에도 화백의 이웃 친구 자크가 함께 도왔다. 먼저 포장한 작품을 벗겨내야 했다. 큰 작품들은 길이가 몇 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너무 버거웠다. 자크가 먼저 뜯는 작업을 해주면 오래된 포장지를 뜯어내고 작품을 촬영했다. 그 다음 다시 새 종이로 포장을 하고 테이프를 붙이고 작품명, 크기, 제작 연도를 기재해둔다. 종일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이성자 화백의 차를 타고 동네 끄트머리 사진관으로 가서 필름을 맡겼다. 동시에 어제 맡겨둔 필름을 찾아서 미리 해둔 작품 위에 사진을 붙였다. 이런 일련의 작업은 이성자 화백을 무척 속 시원하게 만들었다. 진작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해두고 싶었던 묵은 일을 처리했으니 얼마나 속이 후련했겠는가. 정리하고 있는 정행길의 옆에서 잘한다. 네가 언제부터 이런 걸 해봤을꼬? 칭찬하며 자크가 가고 나면 네가 자크보다 훨씬 낫다. 네가 더 힘이 세다 하면서 일부러 정행길을 죽여주었다. 작품 정리는 무척 오래 걸렸다. 약 한 달간은 한 것 같았다. 나중에는 너무 지루하니까 작품은 조금 정리하고 아침 일찍 마당에 나가 텃밭에서 채소를 따곤 했다. 함께 마당에서 가지며 토마토를 구워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작업을 했다. 종일 집안에서 쭉 일만 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매일 반복되는 같은 일에 지쳐가니까 다른 일도 했다. 나무 가지치기 같은 바깥 일들을 곁들여서 하니 지루하고 긴 작업을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성자 화백은 사다리 위에서 나무를 전지하는 정행기를 보며 신기해했다. 이런 일도 해봤나? 두레더의 마당에서 보면 눈앞에 걸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툭 하고 무심하게 해가 솟아올랐다가 가뭇없이 지고 별이 뜨고 달이 솟는 게 선명하게 보였다. 날씨에 따라서 하루 12번도 더 자연 풍광이 변하며 신비한 풍경을 만들어내었다. 화백의 집 이름은 은하수. 이곳에서 작품을 그리고 구성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이성자 화백을 성장시키고 있었겠구나. 정말 잘 지은 좋은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성자 화백과 매일 하던 이런 일들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힘도 많이 들었다. 꾹 참고 같은 작업을 반복해가며 정리하는데 묵혀둔 일을 한 일꾼이 왔으니 이성자 화백은 그 밖의 이런저런 일감들을 마구 쏟아냈다. 정행길은 그때 그렇게 좋아하던 이 화백의 얼굴이 두고두고 선명하게 떠오르곤 한다. 작품 정리를 하면서 놀라웠던 건 그림이 세로로 서 있으니 잘못하면 툭 찍거나 손으로 칠 수도 있고 다시 포장하면서 조금 각도가 틀어질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화백은 악 하며 소스라치게 고함을 쳤다. 그야말로 깜짝 놀래는 소리를 쳤다. 정행길은 이번에도 처음에는 너무 놀랐다. 왜요? 작품을 훼손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작품에 가난한 이화백은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작품의 틀까지도 소중하게 다루었다. 한마디로 그들을 모시고 사는 셈이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바흐의 마태 순환곡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재개하고 보속하며 이 무겁고 육중한 음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